되게 어린 나이에 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중에 누구예요? 신부가? 셋 다 신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이 사진을 보고 하와이에 있는 남성과 조선에 있는 여성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들의 중매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본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남성 노동자들이 사진을 보내면 여성들이 사진을 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합니다. 그럼 남성은 자신을 선택해준 여성의 사진을 전달받고 승낙하게 되면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죠. 야, 뭐 그렇게 결혼을 해? 와, 진짜 외모만 보는 거네. 그러니까요. 쉽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조건도 안 어떻게 보고. 사진 한 장을 보고 배우자를 결정한다는 게. 이렇게 결혼이 결정되면 남편이 될 노동자는 신부가 하와이까지 타고 올 뱃삭 등을 보내며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자님, 근데 하와이와 조선 사이에 어떻게 사진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중매쟁이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신부 후보들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남성을 선택하게끔 하는 아주 이 역사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 중매인 누구세요? 궁금한데. 중매인은 이제 여러 할머니들이 진주 할머니라는 분도 있었고 또 이제 부산에는 또 이씨라는 이씨 중매쟁이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에 조선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을 선택 안 했습니다. 집안에서 어른들이 정해줬죠. 맞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때 사진 신부로 가신 분들은 자기 남편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여권, 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 인권을 미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모든 인권을 갖게 되고 그런 역사적인 아주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 자유를 얻는 그런 기분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로 치면. 그렇죠. 교수님, 뭔가 네. 결혼이 성사되면 사진의 신부들은 뭐 남편을 찾아서 하와이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렇죠. 물론 남편이 맞이하고 뱃삭도 주지만 하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와이까지 가장 열악한 3등실에 갇혀서 가야 했는데 3등실. 그것은 원래 가축들을 싣는 화물칸이기도 해서 이런, 화물칸이기도 해서 이런. 오물 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와, 배로 갔으면 엄청 걸렸을 텐데. 그럼요. 하지만 3등실 손님이기 때문에 갑판 위로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그냥 안에 갇혀서, 약간 우리 안에 갇혀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어머, 이런 고된 여정 때문에 신부인데. 항해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떡해. 하와이에 도착한 후 심한 멀미 후유증으로 급기야 시력을 잃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진짜 열악했구나. 시력을 잃어. 그렇다면 어렵게 하와이에 도착한 사진 신부들이 나이는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15, 16 이랬을 것 저분들이라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14살 막 13살? 맞습니다. 당시 조선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15세에서 20세였기 때문에 사진 신부들도 대부분 10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부들이 하와이에 와서 남편을 보면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 너무 타서 어. 까만 거예요. 아니야, 그 사진을 20년 전에 찍은 걸 보낸 거야. 에? 아, 그러니까 현재 나이는 예를 들어 40살인데 20살 때 사진을 찍어서 그래야 보내는.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남편들의 나이였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빌려 입고 잔뜩 멋을 낸 채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나이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진 신부와 남편의 나이 차이는 평균 15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16살 여성과 무려 75세의 노인이 결혼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그 노인은 자신이 40대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와. 무서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수님, 근데 그 중매인 말만 듣고 나이를 거짓말을 치는 거는 사기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하와이에 도착한 후 남성 노동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이혼을 한 사진 신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돌아갈 뱃삭 등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이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사진 신부들이 하와이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진 신부들의 이야기가 담긴 인터뷰가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아, 영상이 있어?
다들 진짜 어려 보이신다. 아이고 하와이 오면 천대인 줄 알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만 우리 어머니들을 일본에 공부를 보내달라고 내가 중학을 마치고 그러니까 딸 하나인데 어딜 보냈냐고 우리 어머니가 안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이 났을 거면 그 사진원을 해서 하더랬나. 이민국에서 서빙한 사람들이 보고 날로 보고 이웃하시면 막구리도 막구리라 말 그게 하와이 말인데 늙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 막구리를 여기 들어온 게 나만 47이야. 아유, 너무 속상하셨겠네. 눈물이 그래 나고 슬프고 내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여기를 누구를 바라가면 내 나이 이제 16살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올까 하고 그렇게 슬피 배를 타고 오는데 그렇게 울었어. 그렇게 많이도 안 아프고는 먹지도 못하고 자꾸 턱질이 난다고 이렇게. 아이고 애기 서는 거. 내가 그때 내가 아이고 내가 어린아이인데 아이를 서면 어떻게 해? 산다리 노름하고 그러니 남편이 너무 돈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어. 그때는 떡도 해팔고 묵도 해팔고 기름 장사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내가 사탕밭에 나가 일하고 아이들하고 살았는데 여긴 일해서 돈을 벌이와야 아이들을 먹이 살려야 돼. 네. 아이들을 먹이 살리는 그것에 내가 갔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예, 이분들의 인터뷰를 보니 어떤가요? 힘드셨어요. 먹먹하네요. 그냥 정말 남편을 잘 알아보고 결혼을 한 게 아니니까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저 목까지. 살림하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머나먼 미국까지 왔지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었던 이민 1세대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의 시초였던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본토에서 차츰 한인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인타운이 형성되는데 LA인가요? 그건 바로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지역이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이곳에 한인들이 몰려든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는 곡물 위주의 농업이 발달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보다 덜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비해 노동의 강도는 약했지만 일당이 2배일 정도로 임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무조건 가야겠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세기 말에 미국 내 최고의 부촌 중 하나가 바로 리버사이드였습니다. 아, 부촌이었어요. 당시 그래요? 리버사이드는 서부 최초의 오렌지 나무가 심어진 곳으로서 오렌지 산업이 번창했던 것이죠. 아,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초로 세워진 한인타운이 바로 파차파 거리에 위치한 파차파 캠프였습니다. 파차파. 이때 한인들의 구심점이 되어서 파차파 캠프를 세운 리더가 있었는데 혹시 누구였는지 짐작가는 인물이 있을까요? 전혀 안 가는 소리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도산 안창호 안창호? 선생입니다. 아, 안창호 선생은 한인 노동국을 설립하고 한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 본토를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인데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입니다. 오, 안창호 선생과 한인 노동자들은 오렌지 수확이 끝나면 근처 복숭아 농장이나 포도 농장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탕수수밥보다는 훨씬 수월했겠네요.
기자님, 그럼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팜에서 나오는 그 과일이 미국 전국의 철도를 통해서 가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있었고 그 한인들이 모여서 그냥 돈만 번 게 아니라 독립기금을 모아가지고 1919년 임시정부를 설립할 때까지 독립자금을 저 노동자들이 모았답니다. 아. 그래서 오렌지 하나를 딸 때도 나라를 위해서 정성껏 따라고 그랬죠. 와, 진짜요? 와, 의미 있는 자금이었네. 와, 어우 소름. 멋지다. 그리고 파차파 캠프는 당시 한인들에게 단순한 일터와 거주지 이상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이 끝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등 행사를 열기도 했었고 또한 한인회관과 한인교회, 한국어학교도 이곳에서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 커뮤니티를 만든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안창호 선생은 질서를 위해 엄격한 규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규칙들이 있었을 것 같은지 저희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동포들끼리는 사기치지 말자.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파차파 캠프에서는 밤 9시가 되면 모든 주민이 불을 꺼야만 했고 도박, 폭음을 금지했습니다. 복장 규정도 있었는데 내복을 입은 채로는 길거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흰색 셔츠를 입도록 권장했죠. 또한 장호 선생은 직접 사람들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깨끗이 청소하도록 청소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청결에 유독 신경을 쓴 이유는 더러운 모습을 보이면 미국인들이 무시당하지. 한국은 미개한 나라라서 독립국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이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몰랐던 많은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요. 정말 지혜로우셨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파차파 캠프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 70년 후 파차파 캠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리아타운이 형성됩니다. LA 한인타운? LA. 맞습니다. 바로 로스앤젤레스 LA 코리아타운입니다. 아, 지금 여기 그냥 가면은 한국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여러분은 LA 코리아타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제 저때 한인타운이 이제 뭐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 크게 이제 한인 축제라면 거기에 이제 장도 쓰고 거의 한인들이 이제 그날만큼은 다 좀 모여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네. 거기 이제 그 무대가 있잖아요. 항상 공연 무대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신화의 앤디 씨랑 같이 올라가서 1등을 했던 네. MC 분이 1등이라고 해서 막 올라갔거든요. 와 이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와 1등하고 이제 인기를 얻으면 나는 가수가 될 수 있겠다. 와 올라가서 와 다 얼싸안고만 있는데 갑자기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 불렀네요. 아 어떡해. 그래서 옆에서 축하합니다 이러고 와. 앤디 씨랑 아, 그럼 그때부터 앤디 씨와는 좀 각별하겠네요, 지금. 그렇죠. 동네 동생이었고 신화의 앤디. 네. 그게 좀 이렇게 그때부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SM 오디션까지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와.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한 특성과 나름의 강점을 가진 곳이 바로 LA 코리아타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A에서 이렇게 코리아타운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구심점, 안창호 선생님 때문에. 구심점이 된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20세기 초부터 LA가 미국에서 가장 산업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한인 이민자분들의 그 이동은 결국에 그 일자리랑 연관이 다 돼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인뿐만이 아니라 이민자들은 항상 기회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LA는 때마다 이들에게 풍요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죠. 20세기 초엔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발달로 이 도시에 자본이 몰렸고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태평양 전선의 보급을 담당하며 각종 항공산업과 조선업, 제조업 등이 중심지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달로 이민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1910년 약 32만 명이었던 LA 인구수는 1950년 약 6배 늘어난 197만 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엄청 많다. 이렇게 산업의 발달로 팽창해 가던 LA에 한인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했는데 바로 1965년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인 이때부터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의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민 개정법도 노동력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건가요? 역시 오등생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 비해서 항상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 이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가 다시 배척하는 등 상황에 따라 이민 정책을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LA는 산업 발달과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1965년 이후부터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 계열 등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 최대의 다인종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그 LA에 살 때부터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코리아타운이 LA에서 특히 약간 그런 노른자 땅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잖아요. 다운타운도 되게 가깝고. 어떻게 한인 이민자들은 이 노른자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건가요? 사실 한인들이 현재 위치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부유한 백인들이 LA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자리를 찾아온 유색인종 노동자들은 취업의 기회가 많은 LA 다운타운과 인근 지역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백인들은 급증한 아시아계 이민자들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교외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등지로 이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급격하게 슬럼화되기 시작했고 땅값도 하락했는데 이때 한인들이 적은 투자 비용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의 상점들을 하나 둘씩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 기회를 잘 포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잡았다. 그리고 한인들은 이곳에서 식료품 마트나 주류 가게, 식당, 주유소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LA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2명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희덕 씨입니다. 누구셔? 이희덕 씨요. 뭐 하시는 분이시죠? 이희덕 씨는 서독에서 광부로 일을 하다가 LA에 와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이나타운을 구경 갔는데 우리는 왜 코리아타운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970년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마켓을 구입해서 올림픽 마켓이라는 식료품 마켓을 열었는데 당시 이 거리 최초의 아시안 마켓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 올림픽 마켓. 야, 근데 큰데요? 상점 꽤 그러네. 다 있네. 참기름, 갈비. 라면, 쌀. 올림픽 마켓은 현지에서 생산된 한국식 채소와 고기, 쌀, 라면, 냉면 등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판매 외에도 사랑방 만화가게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대자보 같은 거 아니에요? 만화방에 신문 거기서 이런 뭐 거. 쪽지를 주고받았나? 바로 사랑방 안내판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 안내판이라는 걸 설치하고 가게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안내판에 사람을 찾는 쪽지를 붙여놓게 한 것입니다. 아. 그 쪽지를 보고 멀리 떨어져서 소식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산 가족 상봉처럼 제외하게 되기도 했던 것이죠. 만남의 장소였구나. 예. 이후 이덕 씨는 영빈관이라는 한식당을 열었는데 영빈관? 이 한식당은 이것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영빈관입니다. 정치인들이 외교랑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장. 바로 나이트클럽입니다. 네? 나이트클럽입니다. 네? 영빈관이 잠깐만. 그러고 나이트클럽이라고? 보니까 영빈관 나이트클럽 많이 들어봤는데? 국빈관 아니에요? 국빈관, 네. 뭐 한국관 다 나이트클럽과 연관된 이름들이죠. 영빈관, 외교 나이트클럽. 뭐야? 나이트클럽이라고? 이덕 씨는 영빈관을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한국에 들어와 청기와 1만 개를 공수해 갖고 단청 장인들까지 초빙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근데 나이트로 하기에는 너무 한옥 아니에요? 건물이? 성인 나이트 힙하다, 힙해. 느낌. 아니 그러면 저기서 막 부킹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형 오늘 저녁 10시에 영빈관 콜? 그렇군. 영빈관으로 갈게. 영빈관은 한인 사회 각종 비즈니스 모임이 열리는 장소였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됩니다. 결혼식, 와. 동창회, 결혼식만. 생일, 환갑잔치 등 개인적인 행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이 중요한 정치 인사를 위한 후원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결과 영빈관이 LA 타임즈 등 미국 주류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LA 한인 사회가 미국 시민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식당 있어요 아직? 하버드게. 아니, 저 그 식당은요. 건물은 지어지고 새로 쇼핑센터로 생겼습니다. 아 기자님 근데 이 시기에 한인들이 LA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나요? 나성이라고 불렀죠. 네? 나성. 아 나성. 중국 사람들은 이 미국 단어를 네. 자기네 발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예, 예. 로스앤젤레스 루승지리 그렇게 부르는데 네. 거기서 첫 자가 라입니다. 한국말로. 예. 그러니까 라하고 성해서 라성. 로스앤젤레스 한국 사람들 나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성이라고. 예. 이제 제가 태어난 해인 1978년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어떤 나성의 가면이라는. 어떻게 부르죠?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세요. 시두바. 아, 나 멜로디 많이 들어봤다. 들으면 다 아세요. 예.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슈비두바. 슈비두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멜로디 같은데요. H.O.T는 죽어도 트로트 못하겠다. 아 뒤에 약간 올려야 되죠. 한번 아시면 좀 불러주시겠어요?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아 이겁니다.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아까 미안해요. 끝내버렸어요.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데 끝을 냈어요.